유튜브 시작한 지가 30회째,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30회 특집으로 특별한 주제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와의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 심상치 않다,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중국은 지난달에 소위 중국 공산당 인민대회죠, 전체이죠, 전인대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고 시진핑 정권 3기를 출범하는 대단한 행사를 했습니다. 바로 금년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산당 역사의 처절한 행여 역사 기록에 보면 모택동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이 자리 잡기까지 약 8천만 명이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모택동 정권 말기의 문화대혁명 67년경부터 76, 7년까지 약 10년 동안 소위 지식인들의 세계를 아주 깡그리 뭉개버린 홍위병 난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처형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인구만도 4천만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아에 허덕거렸든지 1불 미만으로 살아간 인구가 항상 인구의 절반을 넘다가 겨우 49년 중국 공산당이 정권에 들어서면서 약 1억 명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근데 100주년을 기해서 시진핑은 이게 2불로 살아가던 인구 5천만 이상의 인구 중에 자기가 이제 1억 명 이상을 농민들도 잘 산다는 반열에 세워놨다, 큰 소리 쳤습니다. 중국은 지금 금년을 통해서 만불 소득을 성취했다고 2035년까지 2만 불에 올리면 미국 GNP를 앞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통계해 보면 미국은 한 22조 달러, 중국은 15조 달러 정도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득으로 따지면 중국은 지금 만불, 물론 선전, 광주, 상해, 북경은 차이가 나죠. 2만 불도 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인민을 보니까 만불에 이르렀다 그러니 2035년에 2만 불을 올리면 중국은 드디어 선불원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 살아라 하겠던 등소평의 흑묘, 백묘 이론, 고양이 이론에서 색깔이 검냐희냐 따지지 말고 쥐잡으면 된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선불원, 먼저 부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근데 드디어 시진핑은 공부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다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열었다. 공부론, 함께 공짜죠. 다 같이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재벌, 그래서 이번에 헝다라는 그룹이 부동산 그룹이죠. 뭐 최고의 갑부입니다. 파산 직전에 이르렀죠. 소위 우리식으로 부도가 나서 그걸 메꾼이라고 애를 썼죠. 자기 사채를 다 털어내라, 그런 얘기. 지금 일부 금융이 약간의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마인그룹이라든지 그런 화이, 싸움이 이런 같은 큰 그룹들도 해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부, 함께 다 같이 살자, 그런 얘기죠. 이런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내년부터 시진핑 3기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시진핑 이즘, 시진핑 사상을 재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3대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모이즘, 모태동 사상, 등소평 사상, 그리고 시진핑 사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역사적 반열에 선 인물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머지 인물들은 후진타오라더니 장제스라더니 이런 강청이라 이런 사람들은 반열에 못 올라갑니다. 어떤 전체 인민을 또다시 모태동 사상 밑에 굶주리면서도 배를 움켜쥐지 않고 국부군과 싸우고 세계 속에 중국으로 남아지듯이 또 다른 대륙 굴기에 힘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부터 미국이 패권을 놓칠 위협을 느끼고 트럼프 정부 때부터 중국을 패권에서 밀어내기 위한 작전을 시작한 것이 무역 전쟁입니다. 관세를 매겨서 중국의 상품을 규제하는 거죠. 중국도 미국 상품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기술 전쟁으로 발전했죠. 미국의 모든 첨단 기술이 중국의 비밀이 빠져나와서 중국 산업을 일으키고 첨단 제품이 중국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아마 불언간 화폐 전쟁, 심지어 플랫폼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겁니다. 지금도 중국과 미국 사이는 우주 공간에 달나라에 누가 화물센터를 먼저 세우냐 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는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시진핑과 바이든 사이에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회담이죠. 화상회담을 마치고 난 뒤에 한치도 구부리지 않은 시진핑을 향해서 바이든은 냉철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 중국은 이미 세계를 중화문명권에 집어넣기 위해서 1대1로 사업을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부터 태평양 공간까지를 연결하는 127나라의 연결 루트를 통해서 세계적 중국을 만들겠다고 말이죠. 자원 확보와 중국 시장을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중국의 생산기지, 판매기지가 있습니다. 참으로 큰일입니다. 어제 그제 중국의 유명한 음악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 이름이 탄저드 어워즈라는 상이에요. 탄저드 어워즈. 아마 중국의 최대 음악상인 것 같습니다. 탄센트 어워즈입니다. 음악 대상인데 거기에 우리 걸그룹 엑소라는 그룹이 대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엑소 그룹들은 거기 현장에 가서 대상 음악을 부를 수 있으리라고 기대도 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입국을 거절합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냐? 중국다운 나라가. 아마 초조한 우리 정부는 여러 외교로선을 통해서 엑소 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상할 대상자 2사람 정도는 참석하지 않겠냐고 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교섭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거절됐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얼마 전에 사드 때문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지금도 사드가 물론 미국의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우리 주권 국가로서 관여할 수 있는 건데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들의 후생까지도 걱정을 할 만큼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이 맹랑한 나라입니다. 특히 지금 미중 전쟁에서 우리 한국을 기술적으로 끌어내려고 우리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이완의 평화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땡깡을 넣었더니 지금 아마
미국이 이번에 시진핑하고 대담을 한 뒤에 내년 2월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관 파견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선수들은 갈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참가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저는 지난번에도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측했어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심지어 카나다, 필리핀 이런 나라들 하면 안 갈 것 같다. 그랬더니 예측대로 안 가요. 우리 입장이 굉장히 난해졌습니다.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중국과는 경제적 전략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호주 가서 우리 중국 올림픽에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그런 간섭받은 일 없다. 호주는 아주 철저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고 얼마 전에 쿼드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핵 잠수함 생산 기지로서의 호주가 선발되잖아요. 선택됐죠. 그러니까 아마 호주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간접적으로 그 동계올림픽의 외교관 파견 정도를 한국 수준에 맞게 아마 조절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도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의 또 보복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오래전에 동북공정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역사적 사실로 한반도를 자기들 영역에 집어넣는다고 말입니다. 우리 만리장성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경 앞에 있는 산해관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몽골 유목민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만리장성이에요. 중국이 한문으로 패배란 말을 쓸 때 북녘북자를 씁니다. 바꿔 말하면 북쪽에서 오는 기병들에게, 마병들에게 늘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모욕을 겪었으면 패배란 말 속에 북녘북자를 넣었을까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만리장성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성이에요. 그 만리장성의 시원지를 단동에 있는 호산산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연결하더니 최근에는 고구려 때 쌓은 천리장성, 그리고 요동반도에 쌓은 거죠. 근데 거기서 만리장성을 연결한 줄 알았더니 고려 때 쌓았던 천리장성이 천리장성. 이 천리장성 압록강에서 저 북쪽으로 쭉 뻗은 대련도라고는까지 뻗은 거기 장성까지 연결해서 만리장성이 시원이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가 자기들의 주변 국가다. 우리는 고구려가 한창 왕성했을 때 지반의 도읍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동반도의 지반이죠. 근데 거기에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게 광개토 대왕의 비입니다. 호태왕비라고. 태왕이라고 그래서 광개토 대왕도. 그때 북한도 일대를 다 허위하고 중국 내륙까지 깊숙이 영향을 주었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광개토 대왕 아버지 되시는 장수왕의 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장군묘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 해설 요원들은 또 책자를 만들어 놨어요. 왜 장군묘라고 하냐? 자기들의 북방을 지키는 장군의 무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뭐 역사란 원래 영토 규정은 지배하는 자의 것입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간도가 일본에 의해서 만주국이 생기기 전까지도 사실 우리 영토입니다. 근데 지금 백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압록강 천지를 갈라가지고 장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회복해야 할 텐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북을 뛰어넘어야 돼요, 빨리. 근데 중국이 지금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이 얼마나 지금 큰 나라가 됐냐.
중국은 지금 세계 전기차의 41%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명품,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 명품들이죠.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품이 51%를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사갖고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와인 중에 최고의 와인을 47% 중국이 먹어요. 중국 고급 관리들이. 지금 중국의 명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우타이 등, 우량우 등. 그것도 다 대단히 비싼 술들입니다. 30만 원, 50만 원 갑니다. 한국 돈으로. 보이차 같은 거 보세요. 600년 된 차가 있어요. 그 아마 몇백만 원 갈 겁니다. 세계 여행객의 47%가 중국 사람이에요.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배경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중국 이번에 견인대를 할 때 큰 프랑카드가 하나 걸렸어요. 뭐라고 걸렸냐? 당이여 안심하라. 공산당 100주년 환영한다. 중국에 젊은이가 있다 그랬어요. 아마 세계적으로 젊은이가 많겠죠. 인구가 14억이고 아들, 딸 지금 여러 나라가 해놨으니까 아무리 고령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불어날 수 있잖아요. 미래는 자기들 거라는 거야. 제가 세계일보 사장 때 중국 북경에 있는 청년부하고 자매계를 맺은 일이 있어요. 그때 북경부가 우리가 한 60만 부 판매 생산할 때인데, 인쇄할 때인데 몇 부나 생산하냐 그랬더니, 인쇄하냐 그랬더니 8,600만 부를 인쇄한다고 그래요. 그럼 청년들한테만 주는 신문인데 29개 인쇄소에서 8천만 부를 인쇄한다면 1억 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세계 시장을 모아놔야 될 만큼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6%만 성장하면 엄청난 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7% 이상 성장했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한참 3%, 4% 내려가다가 0.4.7%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2.6%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한 1.5% 줘도 물가 인상 2.0%, 3% 가까이 되니까 감당 못해요. 아마 그들은 지금 팬데믹 속에서도 3, 4%를 생산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중국의 실업은 통계적으로는 4천만 명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1억 한 2천만 명 될 겁니다. 그걸 견디내고 있어 지금. 그리고 2035년까지 중국 전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공부론의 이론이에요. 바꿔 말하면 화려한 3,000년 전 중국의 황하 문명 시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계는 지금 기술 전쟁입니다. 플랫폼 전쟁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만 우리들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중국에서 위축되지 않고 살아남을까? 한 번 이제 고민해야 돼요. 아니, 2번 고민해야 돼요. 우리 조선조 500년은 중국이 우리 태조 이성계가 해군을 해서 요즘 말로 쿠데타를 해서 고려 정권을 붕괴했지만은 사실 중국으로부터 조선이라는 국호를 얻어왔고 두 가지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왕 위에다 황제나 천제라는 말 안 쓴다. 두 번째는 연호를 안 만들겠다. 중대 사안은 중국 황제와 상의하겠다. 이게 우리 소국이 중국을 상대해 살아온 하나의 정치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모금도 했지만은 독립문을 세워요. 우리 자주독립국가다. 그 독립문이 바로 무학제, 중국 사신이 와서 행패 부리던 영의관, 영빈관 자리에 세웠던 거예요.
고종은 고종이 1863년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26대 국왕이죠. 그게 대한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국. 그리고 우리도 연호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비가 왕의 부인이 황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조선제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공화국을 만들었고 지금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를 지니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 세계 군사력으로는 7대 대국이고 경제적으로는 11위의 국가입니다. 거대한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 조선도 아니고 나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거대한 중국에서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로선, 외교로선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앞으로 미래 세계를 주도하는 힘은 땅에서 나오지도 않고 자원에서 나오지 않고 군대에서 안 나옵니다. 오직 두뇌에서 나와. 두뇌. 싱크탱크에서. 우리가 어떻게 4차 산업의 주도국가 되냐. 이 반도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생산 멈추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안 돼요. 그 외에 모든 첨단 산업들이 스톱해야 돼요.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은 대만의 TSMC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이에요. 중국도 그 기술 못 따라와요. 일본도 뒤졌어요. 지금. 미국도 우리에게 반도체 시장을 열어달라고 애를 써요.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왔어요.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문명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훔쳐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외교 역량을 확보해야 돼요. 힘으로만 외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희 장군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서희 장군. 고려시대 근안군 80만을 이끌고 소송령이라는 자가 한국 침략을 계속 선언했잖아요. 그때 성종, 고려 성종은 북방의 땅을 떼주더라도 패배를 자인하고 영토를 내주자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서희라는 외교관이 문관이지만은 당당히 거란에 들어가서 소송령을 불러다가 같은 국가의 대표로서 단판을 내가지고 거란군 80만을 물리친 외교적 역량이 있잖아요. 인재를 키워서 리더십을 키우고 나라의 국력을 이런 지식 경영에 몰입해야 할 때가 이 시대입니다. 제발 대통령 후보들도 그런 미시적이면서 거시적인 역량을 확보할 때가 됐다. 중국을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니카의 문명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팍스 시니카. 근데 우리는 팍스 코리아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다해주기를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차기 정권을 맡을 지도자에게 다시 당부드리고 국민의 자각의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30회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